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입니다. 여해 예론의 첫 번째 그 말씀을 나누자고 불러주셔서 굉장한 부담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다시 불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저희가 공유할 자료와 숫자는 인간들의 공동체는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실상이 드러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해 주는구나.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그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으로만 나누려고 하다가 최국원 목사님께서 이제 PPT가 있느냐 그래서 쭉 이렇게 모아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상당히 우리가 짐작은 했었지만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를 대표하는 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 중에 일부를 보시고도 우리가 정말 인간 공동체에 맞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또 여러 번 나라의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셨지만 또 우리들 원래의 죄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오늘 우리는 실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어느 단계에 있고 우리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고 이것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가짜 엄마의 심정으로 아이라는 생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반을 쪼개서라도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죽은 뒤에 아이 반을 가지면 뭐합니까? 진보 한국 절반을 갖고 보수 한국 절반을 갖는다고 한들 그 지파의 전쟁 가운데 진영 대결은 정확하게 지파라는 뜻이죠. 진영은 그러면 이미 유다나 이스라엘 망한 뒤인데 이 아이는 죽은 뒤인데 아마 저희는 그걸 모르고 진보는 점점 정체성이 선명해지고 보수는 점점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서의 주석서들을 보면 전쟁 중에 이 진멸 전쟁에 대한 해석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세겜 현장도 가서 보고 무기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런데 이 진멸 전쟁 중에 가장 경고하는 것이 이제 갈라져 싸우는 나라들의 자멸, 스스로 지탱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멸시키고 있고 수도를 어떻게 자멸시키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은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시겠지만 로마가 멸망할 때에 로마 중심부의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 로마 제국 세망세산이니까 사실일 겁니다. 또 로마가 오래 강성할 수 있었던 것도 갖은 특혜라는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 이방인들의 거주권, 시민권, 공무 단임권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제 이게 인간은 똑같구나, 동등됨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멸을 시작을 합니다. 자멸을. 그래서 여기에 이 보여주는 분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발전에서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가장 크게 규명해낸 학자죠. 이 세 사람이 시대가 다 다른데도 로마의 멸망에 대한 진단은 똑같습니다. 로마는 자멸했다. 이방인 누구도 하지 못한 것들을 로마인 스스로 너희들은 멸망시켰구나. 가장 위대한 로마 파괴의 전사들이요. 물질 문명의 표준을 만들었으면서도, 제국의 표준을 만들었으면서도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외부가 침략했을 때 로마의 진영 사수만 집중했었으니까, 다른 진영이 집권하고 있는데 망한다고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오늘날 인구 문제와 생명 문제에 대한 획을 그은 학자들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평화상을 받았지만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놓은 2인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알바 미르달 여사, 인구 위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인구 문제는 모든 문제의 총합이고 사회 문제다 이것은. 그리고 인구의 감소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청산하는 자멸적 선택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분이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 멜더스 다윈, 당신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작은 선택이 아마도 지금의 나의 DNA, 나의 생물학적인 본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사회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자연선택, 변이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길게 지나가면은 너희의 류과 전체가 멸종할 수 있고, 한번 멸종에 접어들기 시작한 종족은 회복된 역사가 없다.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로 접어든 OECD 유일한 국가인데 이런 일반적인 생물학 이론을 인간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해서 자기 복제를 가장 큰 존재 이유로 타고나는데 이성이 없는 생물체들도, 근데 이성이 있는 인간이 이 자기 복제를 중단할 때의 이 사회적 고통, 인간적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런지 보여주는 이론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알기에 다 다른 분야입니다. 다 다른 분야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적 토대로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학자, 현대의 포스트모던 탈구조주의 선구자, 경제학의 1인자, 현대 경제학의 이분들 책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인간과 인구와 생명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진영국가, 대한진국이 됐는데 진국은 살아남아도 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걸 유다와 이스라엘은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이 감소되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어떤 이념이나, 여기 빠졌지만 아담 스미스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극불의 앞부분은 인구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가지만. 첫 번째 한번 보실 게 있습니다. 이 자살 사망자는 민주화를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40만 명 가까운 저희의 국민이 자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000명대에서 15,0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아직 1년에 13,000명대입니다. 이 추이를 보면 자살은 셰익스피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자살은 자기 보존을 가장 중요한 피조물의 소명이자 기쁨으로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자살은 개인 도덕이 아니라 사회 도덕이다. 그 나라,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저희는 영적 생명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자살 사망자 추이는 평행을 그리다가 어디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외환위기 때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떨어졌다가 카드 대란 때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떨어지거나 유지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세 번의 위기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세 번의 국가 위기가, 경제 위기가 이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자살하는 영화가 맞느냐? 내가 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하고 물이 차서 나를 죽이는 거하고 이게 과연 차이가 있느냐? 계속 묻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대화문 아카데미에서 이런 생명 문제, 인간 문제 통계를 발표할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면 충격을 받으세요. 왜 이거를 연구하게 됐느냐? 저는 한국전쟁 5부작 마지막 책을 쓰다가 오늘 통계를 보여드릴, 전쟁이 끝나고 군내 사망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보낸 자녀들이 죽어가는 숫자를 통계를 모으다가 지금 나는 역사를 연구할 때가 아니구나. 이 땅의 생명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죽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게 정말 나라인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갔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한국 전쟁을 중단하고 이런 통계와 자료를 갖고 이제 정말 나라를 맡으려고 하는 분들 다 보여드려요. 한번 이걸 보셔라. 당신이 장악할 진보 정권, 당신이 승리할 보수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나. 이 세 번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의학자들이 이제 자살하는 영을 버리자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자살이다. 연령별 자살 사망자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10살 이전의 아동들이 70명이나 자살하는 나라이고 10대가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는 정말 많습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자살이. 연대별 자살률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경제위기 직후에 급증을 했다가 삶의 위기인 거죠. 실존의 위기, 수직적으로 상승해요. 수치하고 비율이. 그랬다가 지금 다시 네 번째 상승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다시. 그런데 여기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출산과 자살, 지난번에 말씀 올릴 때에 자살은 자기 생명 중단이고
저출산은 자기 연장 중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70대와 80대만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연령대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다른 연령대는. 이제는 조금 그 수치를 넘어서서 한번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연령별 사망 원인 1위 추이를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처음에 운수사고, 간, 뇌혈관, 교통사고 우연적인 것이거나 질병입니다. 쭉 오다가 보시면 암이 들어와요. 암이, 운수사고하고 암이 1등을 차지해요. 그랬다가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을 거치면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에서 쫓겨난 20, 30대는 1위가 자살로 올라서요. 즉 교통사고도 암도 제끼고 자살이 1등이 되고 놓치지를 않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 나라, 한 공화국의 미래를 짊어야 될 10대들도 이제는 자살 1등으로 올라서요. 그리고 자살과 암 두 개가 1등을 차지해요. 자살은 1등을 놓치질 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저는 이 연령대에 자살을 꿈꿨다가 살아난 분들과 손잡고 통곡하고 기도드릴 때에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4.3 연구하고 한국전쟁 연구하고 광주를 연구한 역사를 연구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는 청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자살을 몇 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손이 제 손보다 평생 농사 지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손처럼 두꺼워요. 청년의 손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등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자살은 대한민국 사망에서 보세요. 암하고 딱 2개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까는 전체지만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의 운수사고, 암과 자살의 1, 2, 3등의 이 경쟁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살이 한번 1등 올라선다면 어떻게 확고하게 암을 제압하고 있는가? 어떻게 암을 제압하고 있는가? 불치병, 암을. 정말로 불치병은 자살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자살은 어쩌다가 한 번 2등으로 물러나고 한 번 올라선 다음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3등에서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선 뒤에 놓치질 않죠. 그 다음 연령들도 보십시오. 40대, 50대도. 아까 1등에서는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아니죠. 암 바로 밑에 40대, 50대 2등이에요. 계속. 그 위험한 간질환, 심장질환 다 제끼고 2등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입니다. 박 선생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스스로. 여긴 2등이고 앞에는 다 1등이에요, 자살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국가 공식 통계를 정리해서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날 맨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자살에 대한 충동이 삶의 문제라는 것, 동등됨을 취하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조사를 하는데 최근엔 조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가 반비례해요. 그렇죠. 예, 돈이 적으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덜 싸워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돈 때문에 싸워서 자살 충동을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령별 자살에 대한 충동은 자살이 개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은 자기 선택이지만 suicide, 그렇죠? 스스로 죽임이지만 그 마지막 자기 결단까지 가는 과정에 이 많은 요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1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문제이고 학교 교육 문제인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고 2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이고 30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불화이고 40대 경제적 어려움은 놓치질 않아요. 1등을. 가정 불화이고 50대 경제적 어려움, 60세 이상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의학적인 의미가 나와요. 60세 이상이 돼야 질환, 장애, 아픔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서 뭐하지? 이렇게 아픈데 그 60세 이상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살이 많으니까 상당히 표본이 크죠? 자기 삶에 만족하는가? 저희 스스로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꼴찌였습니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보다도. 세계 조사기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나라.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웃으로부터 당신 삶을 지지받을 수 있는가 질의를 봤어요. 아이슬란드, 쭉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1등부터 쭉 나가죠. 한국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맨 끄트머리에 가니까 나오지요. 그러면 이웃, 지난번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웃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층간 소음이거나 공포이거나 사물이거나 마스크 대상이거나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누는 이웃은 정말 특별한 엘리베이터, 아파트 공동체예요. 대부분 다른 데 쳐다보죠. 신뢰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비율, OECD 평균이 36%인데 저희 26%죠. 상당히 낮습니다. 17개 나라한테 국제조사를 했어요. 삶의 의미에서 중요한 거 5가지를 좀 꼽아봐라. 다 가족이에요.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마을은 생명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돈이면 못하는 게 뭐야? 돈이면 못하는 게 뭐야? 이 얘기를 누구나 하거든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거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들의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대로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가족은 3번째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이제 국가 자살률을 한번 횡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OECD 2배가 넘죠. 한 2.3배 정도 되는데 이건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맨 왼쪽에 한국 그렇지만 연도별 자살률 추이입니다. 세계의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고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17.9에서 전 40년 동안 11.1까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2배, 2.34배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자살과 저출산 문제로 어느 신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칼럼을 썼어요. 생명 문제니까. 그랬더니 이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두고 봐라. 그렇지 않을 거다. 그때의 나라를 맡은 분이 정말 이렇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건 되돌리기가 어려울 거다. 굉장히 되돌리기 어려울 거다.
저출산 고령연을 만들고 예산을 뭐 얼마를 투입한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대책을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가지고 숫자만 한번 1등을 차지한 뒤로 놓치질 않아요. 문제는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다른 나라는 한 번 자살률 1등을 하면 전 공동체가 나서서 1등을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5가구 중에 1가구가, 7가구 중에 1가구가 옆에서 자살 가족 중에 하나인데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등을 놓치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이제 열왕기상 솔로몬 왕의 예언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전쟁으로 칼이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럼 정치를 지으는 건 뭐가 다르냐? 맹자는 차이가 없다 그래요. 양양의 입을 빌어서. 페리클레스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정말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모든 전쟁을 다 이겼고, 근데 그때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막 칭송을 해요. 페리클레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건 남들도 다 아는 거다. 왜 진짜 나의 업적은 말하지 않느냐? 나로 인해서 상복 입은 사람이 있느냐? 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아니 이렇게 해서 좌파공화국, 우파공화국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3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청년들은 점점 결혼 거부, 출산 거부, 자살은 1등을 놓치질 않는데, 그리고 40대, 50대는 2등을 놓치질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유튜브에, 여전히 진영에, 저놈의 새끼 왜 감옥 안 넣어? 내 쪽이 이겼으면 뭐, 저거 원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낸 책에서는 자살이 정치적인 것임을 밝혀내가지고, 이게 논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지난 거는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고, 연한 거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베트남 전쟁 시기를 빼놓고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살률이 뚝뚝뚝 떨어져요. 조금 더 평등, 조금 더 자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조금 나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데이터였는데 그 보수적인 쪽에서는 비판을 했지만 데이터 자체는 객관적입니다. 자살은 정치 문제에 아까 섹스피어를 홉스라는 사람들 계속 그 얘기해요. 자기 보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그건 사회의 선택이다. 그가 지탱하죠. 자살률 변동 추이. 지금까지도 충격받으셨겠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진짜 떨리는 통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지난 30년 눈 뜨면 들어가는 게 OECD 통계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니까, 생명 통계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주의 국가의 자살률 변동 추이를 조사하다가 10년 전에 OECD가 공개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거는 2년 전 거예요. 10년보다 줄어들었어요. OECD가 지난 30년 동안 평균 33.5% 자살률이 줄어들어요. 아까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67.8%가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왼쪽 빨간 거는 세계가 33.5% 줄어드는 거고, 맨 오른쪽 빨간 거는 한국 167.8% 늘어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00% 차이입니다. 200%. 이런데도 반도체 1등, 스마트폰 1등, 전자정부 1등, 우리 세계 어디 가니까 우리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기분 좋아. 안에서 이거는 썩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 이건 죽은 거잖아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실상으로 갖고 있어요. 아, 좋은 자동차 갖고 싶고, 좋은 집 갖고 싶고, 월급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 이거를 보시더니, 난 그만 출마할게. 제 앞에서, 나 이제 그만 출마할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도대체 이게? 에?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이 나라들도 늘어도 많이 늘어야 50%에서 70%죠. 제일 많이 늘어나는 멕시코가. 아니면 왼쪽에 거의 모든 나라는 자살률이 줄어요. 줄어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게 또 있어요. 자살률 성비를 보세요. 남성은 맨 위에 20% 넘는 나라들이 8나라, 10나라 정도 돼요. 경쟁을 해요. 물론 한국이 1, 2등을 놓치지 않지만요. 리투아니아 오기 전에 압도적인 1등이죠. 뭐. 여성의 자살률은 성비로 보세요. 여성의 자살은 2배입니다. 2배. 여성의 자살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보세요. 2등하고 2배입니다. 2배.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고 소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들 보시면 여성 자살률 보세요. 2%, 3%, 4%, 5%, 6%. 우리는 15%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을 최소한 남성의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자살률은 떨어지기 어려울 거다.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니죠. 상관관계 연구해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거론교는 고립사는 지나가겠습니다. 정권별 자살 사망자 수 및 비율을 한번 보실까요? 민주화 이후에. 예. 이 표 하나 만드는 데에 통계적인 수고가 들어가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중간에 이게 멈춰지니까 이런 걸 볼 때 고통 때문에 이게 맞나, 우리나라가?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런 걸 자꾸 던지게 되니까요. 자살 사망자 숫자가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줄지를 않아요. 우리가 훨씬 못 살 때 1.36에서 5.80, 4.43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 현 정부는 모르죠. 한 해 평균 자살 사망자 숫자를 보십시오. 11,000명, 14,000명, 13,000명대. 민주화 때는 3,000명대였어요. 제가 세월호 때 이 자료를 공개했다가 너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평목 현장에서. 조금만 그때 공개했는데도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살인사건, 자살, 군내, 사망자 총 합계가 22만 6천. 요 10년 동안 자살자가 13만 명이에요. 근데 이때 요 10년 동안 지구 최대의 전쟁,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 민간인 전체 사망자 숫자가 이라크 전쟁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예요. 12만 명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잖아요. 이거를 그 당시에 평목에서 썼을 때 학자건 언론인이건 정부에 있는 분들은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에이, 박 선생이 아무리 통계를 꼼꼼히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세계 최대의 전쟁이 이라크 전쟁보다 거기서 전쟁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숫자, 굶어 죽는 숫자, 도망가다 죽는 숫자보다 그래? 한국의 자살자 숫자가 그것도 10년 전체 통계가 많다는 게 말이 돼? 다시 확인해봐.
어떤 원로학자들은 전화하셔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이분은요. 박사님, 다시 확인해봐. 우리가 그 정도야? 당신 팽목에서 현장에서 써가지고 이거 자료 체크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원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라크 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자살 숫자가 많습니다. 자연상태라고 부르죠, 이거를. 인간이 폭력과 폭력,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상태, 공동체가 붕괴됐을 때 확실히 많습니다. 다시 확인해도. 전속 살해 건수를 볼까요? 플라톤이나 공자의 책에 보면 부모가 잘못했을 때 고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그 나라의 굉장한 논쟁이 돼요. 굉장한. 소크라테스는 그러는 거 아니다. 부모는 고발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고발 재산 분쟁은 이 나라에서는 그냥 일반입니다. 일반. 아마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여기 왔다가는 나는 다 틀렸다고 무릎 꿇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죽여요. 일주일에 한 명씩 부모를 죽여요. 그냥 엄마나 아버지를. 줄어들지도 않아요. 유한위 때가 가장 많지요. 49명에서 2배가 늘어요. 99명, 93명 다시 줄어서 5, 6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부모를 고발한다 해도 난리가 난 게 아테네인데, 아니, 여기는 부모를 이렇게 매주 죽여도 난리가 안 나요. 문제는 난리가 안 나. 계속 죽여. 그냥 계속. 부모를 죽이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정부건 어디서건 이제 이걸 처음 공개하신 선생님이 경찰청의 이제 분석관인데, 이대로는 공개를 안 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 이제 쓰면 안 된다고. 동반 자살은 없는 거잖아요. 자녀 살해지. 그 아이가 자살할 생각 없었는데 그 용어 이제 사라졌어요. 정부 언론에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부모를 죽이는 숫자보다는 적지만 자녀도 이렇게 많이 죽여요. 평균 열흘에 한 명씩. 자녀도. 지금은 이걸 어떤 정부 기록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숫자, 어머니가 딸을 죽이는 숫자,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는 숫자,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숫자. 저희는 어렸을 때 3부작을 포함해서 정말 고전에 부모 자식이 죽이는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게 정말로 큰 문학적 소재가 되고 신화의 소재가 되고, 여기는 그냥 인간사 일상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과 자녀를 죽이는 게.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지는 오래됐어요. 확실하게 동방살해지국이에요. 출산 문제로 보시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25, 1.59. 근데 한국은 세계 유일의 0점대 출산 국가이고, 이 하강의 속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살과 똑같습니다. 한 번 1등을 차지한 뒤로는 놓치질 않고 있어요. 반도체는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는데, 자살과 저출산, 생명에 관한 한 절대로 놓치질 않고 있어요. 1등을.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출산율이 낮더라도 아까 자살률처럼 핀란드 이런 나라 1등을 했었어요. 몇 년. 그랬다가 지금 1등을 하질 않아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본 1.26, 2005년이에요. 지금 1.34 회복됐잖아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최저 출산 기록 연도가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아니, 0.81은 2021년, 2020년 기준으로 세계 통계를 공통으로 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더 떨어졌잖아요.
0.72까지. 곧 0.6으로 떨어져요. 지난해 4, 4분기는 0.6대였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최저 출산율로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초혼 연령도 가장 길어지고 있지만 미혼 비율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까지도. 오늘 대책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혼 여성 비율, 지난 20년 동안 25세에서 39세 전체인데 25세에서 29세는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39%에서 82%로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결혼을 했던 연령대에서. 자살, 미혼, 저출산 같이 가죠. 자연 증가 추이를 보시면 이제 2020년, 21년에 드디어 인구 감소 국가로 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감소가 되기 시작하면. 뒤에 그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죠. 이거 보세요. 한국의 인구 추계가 맞은 적이 없잖아요. 그 뛰어난 통계청, 그 뛰어난 관료들, 그 뛰어난 국회 입법조사처, 그 뛰어난 인구 전문가들의 장래 인구 추계가 다 틀려요. 2, 3년만 지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못 보여드려요, 오늘. 시간이 다 틀려요. 왜? 통계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의 과학적 기법으로도 이들의 심리나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인구 장기 추계는 다 틀렸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거예요. 저는 인구 전문가 아닌데도. 그 뛰어난 컴퓨터, 그 뛰어난 수학, 그 뛰어난 과학적 통계가 다 틀릴 정도예요. 정말. 총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감소되는 거는 맞춰요, 이제. 국가입법조사처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이제 인구가 어떻게 감축되고, 언제면은 대한민국이 0명이 되는 것까지 이제 경고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자, 출산 예산은 300조가 투입이 됐어요. 300조가 넘게. 그런데 출산율과 저출산, 이거는 반비례하고 역진되고 있어요.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요. 근데도 우리는 무슨 출산이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아, 여성이 결혼합니까? 남성하고 같이 하는 거지? 여성이 혼자 출산합니까? 남성하고 같이 하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평등을 이룬 나라들은 너가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빼고 말해봐라. 그럼 다 똑같아요. 어머니, 아내, 딸. 모든 남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내, 딸. 그런데 그 셋을 벗어난 여성을 정말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딸처럼 사랑하면, 동등하게 대하면 망할 수가 없잖아요. 망할 수가. 예? 아니, 내 딸이 정말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자아실현하길 바라면서 그런 세상을 안 만들고 나의 딸만 가능할까요? 다른 딸들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아빠 찬스로? 그럼 몇 케이스만 가능한 거죠. 응? 거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지국가는 너가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동등하게 대해봐라. 가려져 있지만
가려있지만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도 서울이고 드디어 서울은 이제 5개구가 0.4대에서 지난해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0.3대9가 나왔어요. 출산율이. 그리고 전국에서 출산율도 가장 낮고 인구 감소폭과 감소율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서울이.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을 강제로 인구를 흡수하지 않으면 서울이 어떻게 돼? 서울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출산율과 인구 변동 추이로는 특히 강남이 2년 전에 0.4였어요. 가장 잘 산다는. 지방 소멸은 이미 너무나 통계가 많고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근거가 약하니까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공적 인프라가 약하니까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와서 이거를 죽은 이미 자멸한 서울을 메꿔주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제 서울의 출산율은 이게 못 버티니까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서울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면 수도권 소멸이죠. 수도권 소멸을 메꿔주는 희생양이 지방 소멸인 겁니다. 지방 소멸. 서울이 잘 살고 서울이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방과 서울이 소멸되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로 구성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지방 소멸 위험 분류, 소멸 고위험 지역, 요즘 이제 초고위험 지역 얘기가 나오죠. 낮은부터 한번 보실까요?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읍면동 중에 절반, 2022년 기준이에요. 시군구 중에 절반, 시도 중에 4분의 1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국가 통계 포털에 있는 공식. 아까 그 기준을, 정부 기준을 집어넣었을 때 20년 동안 여기는 아직 펄이에요. 네? 여기는 뻘개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착시예요. 이거는 왜? 출산율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 뒤집혀요. 여기가 훨씬 높거든. 지방소멸이 여기 있는 인구를 다 이렇게 빼돌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펄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네? 이거를 뒤에 걸 하나 보시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 배치를 잘못해가지고요. 너무 뒤에 있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정반대로 뒤집는 PPT를 바로 예. 근데 인구 성장률 추계를 보면 숫자는 틀리지만 어디입니까? 한국이 꼴찌입니다. 꼴찌. 인구 성장률 비교해서 맨 밑에 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등. 경제 성장률은 그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영국, 미국, 독일, 다른 여러 나라랑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산업화의 시작 시점부터 2배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11년으로 대한민국보다 더 짧은 나라가 없어요. 더 짧은 나라. 유일하게 우리보다 빠른 나라 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공산국가예요. 중국. 1953년에 저희가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는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할 때 세계은행 보고서는 1988년 한국이 민주화 되자마자 제1세계로 분류해요. 놀랍게도 제1세계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그러니까 35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제1세계가 됐는데 똑같은 35년 만에 지금 자살, 저출산, 인구성장 뒤에서 전부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빨리 성장했고 웃자랐고 그래서 토대가 약하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또 일어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누군가가 다른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을 기도를 드리면 우리한테 다가올 실상이나 증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00년 한국처럼 잘 보여주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노인 자살률이 1등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노인 빈곤율 1등이에요. 노인 빈곤율도. 고령 인구 구성비, 이거는 구성비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른쪽 보시 한국이 1등이잖아요. 고령 인구로 고령화, 초고령화를 하는 속도도 1등이에요. 구성비도 1등이지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전한가? 거리는. 교통사고 1등을 놓친 적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한국이.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대신 부상자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거 보세요. 인구 10만 명당 오랫동안 오스트리아하고 한국이 1, 2등을 나눠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하고 1, 2등을 다투고 있지. 이제 2등은 조금 안정적인 2등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1, 2등권입니다. 제가 한국전쟁 전개까지 쓰고 영양과 귀결, 정신적으로, 세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전쟁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쓰다가 중단하게 만든 통계입니다, 이게. 군 사망사고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54년에 3,000명이 죽어요. 55년에 2,000명, 2,700, 2,500, 67년에 3,100명, 68년에 3,044명. 저는 이 자료를 입수하고 이날 전쟁에 대한 진실, 편지, 죽음 이런 사망을 공부할 때 못지않게 제가 저 자료를 보고 상당히 긴 시간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나가요. 군대라는 것은 안전이라는 단어인데, 특히 타인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존재인데, 방어라는 단어는 찌름을 막는다는 뜻인데, 디펜드라는 뜻은, 시키렸다는 뜻은 걱정을 잘라낸다는 뜻인데, 근데 걱정을 잘라내고 찌름을 막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이 안에서 걱정하고 찌르고 죽어나가는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을까? 전쟁도 아닌 시기에 가장 안전에 대한 군대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거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건 군대 이걸 조사하다가 다른 데를 본 거야. 아까 막 자살, 교통사고 이런 걸 산업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맨 밑에가 왼쪽이 사망자 숫자고 오른쪽이 자살자 숫자고요. 그래프는 사망자 숫자 중에 자살자의 비율입니다. 군내에서. 절대 숫자는 보시다시피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요. 군내 사망 사고가. 도로, 군대, 이제 일터를 볼까요?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 추이.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2,000명대 올라서더니 줄어들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아요. 일터도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요. 이거 보세요.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왼쪽에 선두국가군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과거엔 굉장히 높은 1등이었어요,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서 나아진 건데, 재해 전체는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사망자 숫자를 보십시오. 도로, 군대, 일터 다 안전하지가 않죠. 아까 이라크 전쟁을 다시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정권별 비자연사. 원래 몽테뉴나 이런 사람들,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연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래요. 자연사라는 용어를. 옛날 철학자들도. 인간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고통스럽게 자살을 하거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있을 수 있니? 내추럴 데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야? 내추럴 데스라는 게? 그래서 그분들은, 이 큰 학자들은 자연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래요. 근데 일반 용어니까 저는 씁니다만은, 저도 조금 다른 용어를 발견을 하면 국제학계에 이 용어를 버리자를 그러려래요. 자연사라는 용어를. 근데 어쨌든 질병이 걸려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를 비자연사라고 한다고 하면, 오른쪽을 보시다시피 전체 통계예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살인, 자살, 군내, 사망사고, 민주화 이후에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18,708명 이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건 목숨이고 생명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줄지 않지요? 이거는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전체 숫자가 아니라. 뭐가 확박했습니까? 왜 줄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 대폭 줄었지요. 살인 줄었지요. 비슷하지만 늘진 않았어요. 뭐가 늘었기 때문에 앞에 줄은 거를 벌충하고 있습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이 그래프의 분포를 보세요. 이런데도 자멸공화국이 아니고 국가 자살이 아닐까요? 이런데도 자살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거는 비자연사. 저는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학자로서는. 이제 출산율을 보실까요? 전국 출산율이 맨 위에요. 서울 출산율은 얼마나 낮습니까? 얼마나. 이 잘 사는 경제, 금융, 교육, 아파트값. 근데 저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지금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파트값 올려놓은 게 우리인데, 아파트값 오르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중장부를 써가지고라도 그래놓고 아파트 올려놓아서 나만 올라서 내 아들, 딸한테는 아파트 해주고 싶은데, 얘들은 내가 아파트 사줄 수 있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 내 거 먹고 살려면 아이를 못 낳네? 그런데도 내가 아까 강남 출산율 0.4대를 말씀드렸어요. 내 아파트는 좋아하지. 이중장부가 아니라 삼중장부라도 써서라도 올려놓고 싶지. 아니, 사중장부 못 써? 근데 최고의 아파트값, 최고의 사회적 인프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병원, 모든 권력, 특히 은행, 돈과 관련된 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을 낳질 않아요, 사람을. 왜? 내가 알거든. 내가 서울 살아봤거든. 여긴 사람 살 데가 못 되거든. 여기는. 저 아파트 저거 나중에 다 텅텅 비어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걸 살 수가 있어요? 저 아파트를? 청년들이? 저렇게 올려놨는데? 저거 누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출산율을 저걸 버틸까요? 지난 50년 한국 OECD 세계 학대 출산율을 보시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21이 대체 출산율이라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아까 말씀드린 비자연사를 빼놓을 경우에
두 명이 두 명은 나야지, 이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예요. 지방 소멸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소멸 위험 지수를 보세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이거 다 합쳐도 이게 훨씬 커요. 인구 비중으로 보면. 출산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소멸 지도를 보세요. 아까 그 소멸 기준에. 저거를 컴퓨터에서 제가 무능하니까 죽은 검은 붉은색을 하고 싶은데 검은 붉은색을 못 만들어가지고 붉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0점대 출산율이기 때문에 0.8 이하인데 서울은 0.6, 0.5, 0.49가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0.8 이하. 이런데도 거꾸로예요. 계속 지방 소멸을 얘기한다고. 수도권 소멸. 서울 구별 출산율 지도입니다. 2002년. 2003년 건 엊그제 공개됐지만 잠정이라 2002년 걸로 한번 보세요. 관악구 0.4, 강남구 0.4, 광진구 0.4, 종로구 0.4. 검붉은색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가장 뜨거운 피가 죽었을 때 검어지는 거. 이거를 잘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런 건 없으니까 저한테는 다 죽었어요, 서울은. 0.8이 초고 소멸 위험지, 그 도달한 단 한 구도 없어요. 단 한 구도. 제일 높아봤자 0.7이에요. 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대표들이 좀 똑바로 하는 게 진위계수, 불평등, 민주주의, 성격차지수와 성불평등지수는 정반대입니다. 또 정부에 대한 신뢰, GDP 공공사회, 출산, 복지, 노인 이런 거 다 합니다. 삶의 만족도, 출산율. 이건 놀라지 않으세요? 이거? 의원 내각제, 의회 책임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압도적으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형태까지, 그리고 미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인물 중심주의 때문에, 이 사람, 저것들 좀 때려잡고 구속 못 시키나? 이 사람, 저것 좀 청산 안 하나? 우리는 완전 인물 중심주의라. 이거 보세요. 정규직 고용률, 여성 정규직 고용률, 실업률, 1인당 GDP, 상위 10% 소득 점유율, 여성 의원 비중, 여성 관리자 진출 비율. 저는 과학자입니다. 대통령이자가 좋으면 전 당연히 지지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특히 정규직 고용률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대표들이 합의를 하는 의원 내각제랑 한 사람이 자기 진영한테만 좋은 얘기 하는 데랑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실업률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1인당 GDP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의원 내각제가 압도적으로 잘 살죠? 비교가 안 돼요. 이걸 그래프로 옮겨놓은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성공한 나라는 두 나라죠. 미국하고 한국. 근데 미국은 연방제에다가 양원제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대한민국 한 나라가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한국도 이게 꺾어지기 시작하는데, 위험해요, 한국도 지금. 다 바닥을 기어요. 이게 대통령 효과들이에요. 1인당 GDP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물질이 가능한 거냐 보시죠. 의회주의 국가들은요. 예? 아까 저기는 잘 사는 데가 3만 불 때, 여기 잘 사는 데가 몇만 불 때예요? 6만 불 때예요? 6만 불 때? 또는 5만 불 때? 예. 그 위에 있거나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의회주의 국가들은.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전제왕정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대통령 국가들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랑. 탈공산주의 한지 한 30년 되는 나라들이랑 한꺼번에
숫자로 보실까 하면 대통령 국가들 15,600불 평균, 의회지 국가들 55,000불, 탈공산주의 국가들 대통령제 국가랑 아주 비슷. 나라를 한번 보세요. 나라를 조금 민주적이고 잘 사는 나라랑 여기 지금 대통령 국가를 한번 보세요. 한두 나라 빼놓고 우리나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 진영 대결로 난리치는 나라들이죠. 권력은 독점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이 못 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4개의 지표를 갖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 개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환보유고, 무역, 군사력, 국방비, 국가경쟁력, 무선 인터넷 가입, 스마트폰, 전자정부시설, 국제특허. 이거 보세요. 국제특허에서 독일을 제껴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국제과학계가. 빅4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지만 한국이 다 보십시오. 한두 개 빼놓고는 다 10등 안에 들어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 예. 요거 아마 국제경쟁력도 6등, 7등 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요 해에. 그래도 13등. 무선 인터넷 가입 건수는 3등, 4등 하다가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혜롭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40% 되죠. 불평등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담세율이 다른 겁니다. 자, GDP 대비 공공지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리는가? 세전세후. 내가 가난했을 때 정부, 공동체로부터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까? 세금 이후에 빈곤율 개선 효과, 가처분 소득 대비 공적 이전 비율, 자기 소득 중에 고용 비중 중에서 우리는 맨날 정부 크다 그러는데 진짠가? 중앙정부 지출, 정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나? 의회 규모. 저는 의회를 지금보다 3배를 늘려야 된다고 수십 년 외쳐오는데 안 돼요. 대표가 많아야 우리 살림을 알아야 살림이 나아진다.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 상위에?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웨덴이나 한국 아예 안 보여? 위쪽에 아까는 다 위쪽에 했는데 물질 지표는 나라는 어디 간 거지? 맨날 대통령들 죽어라고 보면 여기도 없네? 야, 이거 어떻게 되고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여기도 한국은 없어요. 이제 여기 오니까 나오기 시작하네요. 맨 꼬바리가 되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맨 꼴찌. 그렇죠? 다른 건 꼴찌로 두지? 맨 끝에 가니까 이제 전부 나오기 시작하네요. 맨 꼴찌로 가니까. 맨 꼴찌로 가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주는 돈도 제일 조금 주고 다른 나라보다 진위 계속 개선력 맨 꼴찌로 하니까 나라는 어디로 간 거예요? 나라는 세전세후 진위 계속 개선 효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빈곤율 개선 효과는 우리는 내 돈이 없으면 병원 빼놓고는 근데 또 병원 때려잡지 못해서 난리죠. 의료 수가는 제일 싼 나라인데 평균 비교하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정부를 통해서 사는 거는 불가능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평생 세금 내고 평생 연금 냈어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장에서 실패하면 공동체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첫 단계 다 경제는 아까 보시면 다 첫 단계에 있었어요. 여기 없어요. 둘째 단계에도 없어요. 셋째 단계에서 하나 나왔어요. 넷째 단계에서 2개 나왔어요. 맨 꼴찌로 하니까 다 나와요. 국가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의 역할이 이러니까 재벌 사회가 형평한가 볼까요? 교육에 대한 공교육 비중, 등록금 비중,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거,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 공개하는 게 많다 그랬어요. 한번 비정규로 떨어지면 저희는
정기적으로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자영업자 비율, 여성 관리자 진출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중, 사회 갈등 지수, 일반적으로 사회 형평 지표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여기도 없어요. 선 앞에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제 통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OECD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없어요. 맨 꼴찌에 가니까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멕시코, 라트비아 이런 나라. 튀르키예. 여기 다 있어요. 다. 여성은 더 밑에 가야 있네? 여성 관리자 진출 비율. 평사원은 많고 평교사는 많지만 교장, 교감되고 이사되고 대표되는 것은 정말 어렵죠. 남녀 다 대학 진학률은 똑같은데도. 이러고 아이를 낳으라면 낳을까요? 여성 국회의원 비중도 맨 끝에가 여기 집중돼 있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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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률도 뒤로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꾸로 놔야 되는데. 출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남녀 격차, 연간 남성 가사노동, 연평균 노동시간, 65세 노인 세대 평균 볼까요? 자살도 뒤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앞에 있는 박모가 이거 통계 조작한 거 아닌가? 경제는 맨 앞에 있는데 국가부터 사회부터 생명은 다 꼴찌 아니면 여기 세 번째까지도 없어요. 체코, 헝가리까지도 들어있는데도 여기다 몰려있네. 여기 OECD 평균 연간 남성 가사노동 시간 74시간인데 한국은 21시간.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길고 자살, 출산, 말할 말씀들이 압도적인 1등이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도 맨 뒤에 있네요. 노인 빈곤율도 맨 뒤에. 여기 오니까 다 드러내는 꼴찌예요. 그래서 처음에 15년 전에 국회랑 대화문 아카데미에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을 모시고 이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가 2021년, 22년인 이유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15년 전의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 빼고 국가 역할 세계 지표입니다. 15년 만에 나아졌습니까? 조금 순위만 오르락내리락이지 다 꼴찌. 꼴찌로 두찌, 꼴찌로 셋째. 반도체는 이 사이에 다 1등으로 올랐어요. 스마트폰. 사회형평 세계지표 나아졌습니까? 이건 15년 전거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인간 생명 세계지표. 자살, 출산율, 교통사고, 산업재해 요거 두 개만 조금 올라섰죠. 아까 보셨다시피 한 칸 정도 이쯤으로 올라섰지 한 서너 개. 여전히 이거는 여전히 꼴찌죠. 저희가 짐작했던 것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참 그 실상과 증거를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왔었는지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되돌리지 못하면 이 다음 세대는 이걸 저는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되거나 아니면 솔로몬 같은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그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아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고사하고 아예 그럴 자녀조차 낳지 않는, 그래서 수도도 자멸하고 국가도 자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